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해반이고요. 1월에 시작하셨는데도 많이 오셨네요.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단 OT를 잠깐만 하면 저희 기출문제를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올해 거 기출문제. 올해 거. 우리 올해 기출문제를 보면 네. 같이 그냥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올해 기출문제죠. 올해 기출문제 보면 네. 지분법 15점짜리 나왔어요. 네,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동차분들이 이거 뭐 지분법을 맞추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유해분들은 지분법까지는 보고 가세요. 그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해생들이 저도 작년에 유해 2기 때 지분법 문제를 냈지만 거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맞았으면 고득점 하셨을 텐데 틀려도 당락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향 안 미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제로 그럴 것 같고. 그럼 우리 이번에 고급 회계 할 거냐고 물어볼 건데 당연히 유예 때는 고급 회계를 해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우리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고급 회계가 저희 홈페이지랑 유튜브에 2차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 이거 다시 찍으면 그거 다 내리고 그냥 이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이거 유형자산 나왔잖아. 요거. 재평가랑 그 다음에 비례수정법 나왔죠. 근데 우리 예전에 공부를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비례수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그것만 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는 비례수정법이나 누계액 제거법이나 똑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보면 비례수정법 당황하기 때문에 비례수정법 막 회계 처리하고 있는 분도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합격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건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맞추셨어야 했고. 그다음 재분류 나와 있는데 여기 재평가 손익 물어봤는데 여기 손실은 마이너스라고 표기했으니까 플러스면 재평가 ing여금을 당연히 써줘야겠죠. 그쵸? 근데 보면 동차분들 보면 유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충분히 설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요. 답안지 막 세밀하게 안 읽고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해 때는 저희가 답안지 쓰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쵸? 답안지 쓰는 거 그것도 좀 같이 얘기를 이번에 많이 해볼 거고요. 세 번째로 사채 나왔죠. 사채 수수료. 일단 저한테 수업 들었었던 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에서 수업 들었던 분도 마찬가지고 조건 변경 나왔을 때 어느 책이나 수수료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수수료 조정하는 문제가. 근데 이것도 수수료 때문에 당황했던 분들 많더라고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는 계산도 그렇고 굉장히 쉬웠어요. 물론 회계 처리가 순액법, 총액법 때문에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순액법을 쓰나 총액법을 쓰나 어차피 맞게 해요. 조정 이익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이 조건 변경 나왔을 때 수수료 같은 거 정확히 조정하고 했으면 맞출 수 있는데 막상 요거 내면 맞추는 사람이 정확히 많이 없다고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늘 나왔던 게 나오는데 늘 나왔던 게 나오더라도 정확히 못 맞춘다고요. 유해생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리스요 리스가 나왔었죠. 리스는 사실 작년에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재작년에도 나왔었지만 재작년에 너무 조금만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요거 2번이었죠. 리스 변경. 이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유행이었다고요. 회계사 이번 2차 시험에서 나왔을 거고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예각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리스를 계속 제킨 분들이 많다고요. 진짜로 유해생 분인데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유해 강의 시작할 건데 절대로 제끼면 안 돼요. 절대로.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오겠지. 리스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 안 나오겠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절대 제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봤는데 우리 일단 단원별로 꼭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지 저희 세무사 시험에서 지엽적인 얘기 정말 안 나옵니다. 회계사 같은 경우엔 15문제 나오기 때문에 한두 문제 지엽적인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런 회계사도 요즘에 지엽적인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발 유해생 됐다고 지엽적이고 야 너 이거 알아? 모르지? 후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단원별로 제일 중요한 걸 정확히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희 세무사 2차 시험 최근 5년치 보면 한 번도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정말로 가슴에 손 넣고 생각해봐. 한 번도 어려운 문제 나온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맞추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정확히 맞추겠다. 남들 아는 걸 내가 정확히 맞추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데 내가 안 본 것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예생쯤 되셨는데 유예생 되는데도 제끼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여러분 지금 결의를 다지시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고급 회계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오는 분들 많다고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안 본 것만 나온다는 생각하시고 유예생 분들은 적어도 지엽적인 안 보더라도 전체 단원을 다 갖고 가셔야 돼. 제끼려는 생각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재무회계 유예반 올바른 학습 방법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아시겠지만 필수 주제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우리 사채 보시면 FVPL 금융부채 있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해요. 개정됐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게 2차 시험에 문제화 되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에만 집중한다고요. 그런 건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어느 단어이든 간에 강사분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기본서에서 봤던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필수 주제를 정확히 정리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로 예제를 다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합격이에요. 자꾸 어려운 문제 풀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것만 해도 차고 넘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만 내가 정확히 다 풀 수 있으면 합격해요. 그쵸? 물론 유예생분쯤 되면 시간이 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풀고 시험 2달 정도 남았을 때 너무 똑같은 것만 좀 보면 지겨우니까 제가 그때는 다른 거 뭐 하나 보라고 추천해드린 거였거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지. 자꾸 문제를 여기저기 모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 다 푸시면 합격해요. 정확히. 그런 생각 갖고 가셔야 되고 출제 범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런 거 민감하시잖아요. 올해 뭐가 나올 것 같아, 뭐에 나올 것 같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올해 지문법이 나왔지만 그 기본반에서 지문법 가르치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올해 그거 나올 줄 알았을까? 아 전혀. 아무도 모른다고요. 사실 이런 말 그렇지만 저도 동참한테 이번에 꽤 많이 맞췄지만 전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한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다 하시는 거 다, 다 하시는 거예요. 다, 다. 이제 유예반이니까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수업 정리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2차 강의 중에서 이 유예반이 제일 자세해요. 모든 2차 강의 중에 동차반도 있고 심화반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심화반은 다들 약간 목표의식이 떨어져 있고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좀 그렇고 동차반은 당장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취사 선택해서 가르치는데 일단 유예반에선 다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1차 끝나고 그냥 2차 강의를 듣고 싶어서 들으시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돼. 이게 가장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 이거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유예생 정도 되면 회계 처리는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계 처리는 이번 시험은 회계 처리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덜컥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회계 처리는 다 꼭 필요한 것들은 보여드릴 테니까 회계 처리는 자연스럽게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 연습 좀 많이 할 겁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지엽적인 문제는 진짜 좀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우리 혼자 영어를 갉아먹는 행위예요.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물어보는 사이즈 큰 문제가 나올 뿐이니까 큰 문제 전체 구조에 맞춰서 좀 풀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보통 우리 차이원가 자본화 문제가 나오면 어떤 책에는 1번 X1년도에 차이원가 자본화의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책이 있고 어떤 문제는 1-1번 자본화 지출 금액이 얼마냐 평균 지출액이 얼마냐 1-2번 특정 차입금의 자본화되는 금액이 얼마냐 1-3번 자본화 이자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이걸 훨씬 좋아하죠. 그쵸? 그리고 요거 1번 풀고 나면 1-2번은 연평균 지출액이 얼마로 가정한다. 또 3번 풀 때는 요게 얼마로 가정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 내는 걸 좋아하고 그런 연습서가 인기 있는 건 저도 아는데 저희 시험에 세무사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세무사는 무조건 사이즈 하나를 그냥 1번 틀리면 다 틀리게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를 순서대로 정확히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쵸? 잘라서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교재인데 저희 일단 저 처음에 이거 보고 나 운전면허 책인 줄 알았어요. 1위 예 그쵸 요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작년판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올해 문제를 한 50개 정도 갈아 꼈습니다. 50개 정도 갈아 꼈기 때문에 올해 교재로 보셔야 되고 내용 요약을 할 건데 일단 키핸드북으로 요약을 할 건데 2월 1일 날 출간될 건데 아 저는 키핸드북까지 가기 싫어요. 혹시 그럼 제 중급회계 기본서 갖고 계신 분들은 중급회계 기본서 펴놓고 일단 할 거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없으시면 본인 책 보시면 돼요. 제가 어차피 PDF에 책 띄운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들 필기할 거니까 아무튼 내용 정리를 좀 할 거니까 내용 정리할 때는 요거 쓸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막 이거 사기 싫으시면 중급회계 책 작년 거 갖고 오시면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시겠지만 올해는 개정된 게 없어요.
아직 개정된 게 없어요, 회계가. 그러니까 작년책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좋아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수업 진행 보시면, 88시간 22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진짜 바쁘거든요. 제가 오늘부터 2주일 동안은 하루에 8시간씩 수업하던지 12시간씩 수업하던지 그런데, 제가 좀 일정이 바쁘고 할 게 강의가 많아가지고, 학원에서 22회만 잡아놨는데, 공무원 몇 개를 좀 뺐기 때문에, 이번 달에 몇 개 뺐기 때문에 보강할 거예요. 보강 당연히 있을 거고요. 고급 회계도 할 겁니다. 수업 중에 진행을 할 거고 1년에 딱 한 번 요 유해 강의에서만 제가 고급 회계 강의하거든요. 할 거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요. 수업 진행은 일단 주제별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까먹으셨을 테니까. 내용 정리를 하고 관련 문제 풀이를 한 다음에 뭐 중급 회계 전체 범위를 나갈 거예요. 이렇게 갈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이 실제로 수험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유예반이거든요. 저도 유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심지어 저는 4체를 했기 때문에 유예를 2번 겪었잖아요. 예, 유예가 제일 힘든데 여러분 진짜로 이 유예 1기가 제일 중요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발표가 언제 납니까? 2월 정도에 나잖아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달에 유예 1기 열심히 딱 듣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 4월 달 때 뭐 2기 하면서 내용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한두 달 바짝 외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동차 때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유해일기도 좀 공부하기 힘들다고요. 아무래도 유해반이니까 그래도 좀 완전 친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설명이. 그래서 유해일기 듣다가 포기하거나 유해일기 때 아직 시험이 너무 머니까 노는 친구들 꽤 많다고요. 그래서 요때 날리고 야심차게 2기 들어가지만 2기는 어차피 모의고사 반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한 1회, 2회 시험 보러 갔다가 문제 너무 어려워서 안 간다고요. 그 이때부터 혼자 또 갑자기 기본서 보기 시작한다고. 그럼 시험이 코앞이고.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요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원래 발표가 3월인데 1, 2월에 하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중간에 발표 나는데 합격해서 가시면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이제 박수 드릴게요. 수업 멈추고 박수 드릴게요. 그쵸? 우리 지금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올해 우리 발표 난 거 나면 시험까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2기, 3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원장님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은 아직 유예반 뭐 개강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금부터 1월, 2월, 3월 이렇게 하는데 요때 제일 중요해요. 요때. 근데 요때 대부분의 유예생들이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학원만 왔다 간다고요.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 실력이 하나도 안 는다고요. 1기 때 는다고 1기 때. 어느 순간 주변에 유예생 중에 정신 차려보면 애들 1차 이번 1차 시험 끝나면 그때 다시 공부해야지 막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 지금 해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1기가 제일 중요해. 그렇죠? 진짜입니다. 진짜 항상 그랬어요. 보시면 되고 늘 아셔야 되는 게 유예생 되면 이제 좀 지겹다. 연습서도 사실 한번 봤던 건데 또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데 늘 얘기하지만 남들 맞추는 거 합격하면 돼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지만 고급팩에 이번에 15점짜리 틀렸다고 합격에 전혀 지장 없어요. 710, 720 하나도 안 중요해. 대부분 틀렸다고 그냥.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남들 맞추는 유형자산이랑 거기 사채 쪽 맞췄으면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지엽적인 걸 계속 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걸 맞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이 유해 생활을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잖아요. 숨가쁘게 1차도 막 코앞이었고 1차 끝나고 또 동차였고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유해는 사실 좀 길다고요. 우리 지금부터 몇 개월입니까 도대체. 길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자기 관리하는 게. 그래서 실제로 저 유해 옛날 2차 공부할 때 보면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하루는 1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날 10시간 공부하고 하루는 0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날 3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날 또 양심에 찔리니까 10시간 공부하고 그러면 하나도 안 놀아요. 하나도. 똑같아.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4시간씩 매일 하면 유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4시간이 안 돼. 해봐요. 유해생이 1차보다 공부를 더 안 한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내가, 여러분 지금 우리 아직 발표도 안 하는데 오셨으니까 얼마나 결의가 넘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4시간씩 월화수목금토일 다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합시다. 그래야 늘어요. 그리고 좀 길기 때문에 본인 스트레스 풀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전 개인적으로 유예 때는 추천해요.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이게 금방 하늘에 퍼진다고요. 저도 보면 4차 때 그 같이 학원 다니는 무리가 있었어요. 한 3명이서. 3명이서 주중에는 공부하다 주말에 학원 가서 모의고사 한번 보고 그날 딱 하루 그 종로에서 술 마셨다고요. 어, 어. 그게 그 하루의 유일한 일주일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지치지 않고 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 제일 중요해, 제일. 그렇죠? 중간에 퍼지고 유해 같은 경우에 한 달 논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뭐 OT는 가볍게 하고요. 저희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우리 오늘 1교시 때는 회계원리 리뷰할 거예요. 동차 때도 했지만 회계원리 좀 리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안 느는 분도 있어요.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더럽게 안 느는 분도 있다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회계원리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통 요즘 2차 때는 1교시 때는 회계원리 리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시간 동안 회계원리를 쭉 리뷰할 겁니다. 회계원리를. 회계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회계순환 결산수정 무게랑 당기순이익이랑 기타 포괄수익 구분하는 거랑 유효유자율법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이거거든요. 요 세 가지가 사실 회계원리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요거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 지우고 저랑 같이 쭉 볼게요, 그냥. 응. OT는 끝났고 잠깐 끄고 저랑 쭉 볼게요. 우리 일단 회계순환을 좀 보죠. 그냥 얘기를 들어보자고. 회계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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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계순환이 뭡니까? 첫 번째로 거래가 발생하죠. 거래 발생하면 뭐예요? 분개하잖아요. 분개하고 나서 뭐합니까? 각 계정별 증가, 감소, 발생, 취소를 각 계정별 T계정에 기재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기한다고 그러죠. 전기가 뭐야? 계정별 T계정에 분개한 걸 옮겨 적는 게 전기죠. 전기까지 하고 있어요. 기준엔 여기까지만 한다고. 그래서 기준엔 여기까지만 해. 그다음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0일이 되면 드디어 우리가 뭐합니까? 결산 과정에 들어가죠. 그쵸? 그럼 결산 과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 뭐 만들어요? 이제 회계 처리 스톱시키고 자산부채 자본 T계정의 잔액들을 구하고 수익비용 T계정의 총액을 구해서 뭘 만듭니까? 수, 정, 전 시산표를 만들죠. 그럼 일반적으로 수정전 시산표는 세 가지가 안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가 안 돼 있나? 이거 복습해 보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있어. 일반적으로 발생 기준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현금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발생 기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감가상각비 계산 안 돼 있지. 그리고 뭐 안 돼 있어요?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의 회계 처리가 안 돼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재고자산 실질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좀 이따 문제 하나 보겠지만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엔 이 수정전 시산표로 아직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없지만 최근에 회계사는 수정전 시산표를 문제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1차 시험에. 여러분들이 수정전 시산표의 의미를 회계할 때 배우고 까먹었기 때문에 나오면 되게 어려워해요. 좀 이따 우리 문제 하나 볼 거지만 어렵다고. 실제로 최근에도 보면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려우면 수정전 시산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처럼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안 주고.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는 기본적으로 뭐 얘네들이 안 돼 있다 아직.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적용이 아직 발생기준 적용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뭐도 안 돼 있습니까? 얘는 오류도 수정이 안 돼 있죠. 만약 회사가 잘못한 회계 처리가 있으면 오류 수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 뭐가 안 돼 있어? 기말에 후속 측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죠. 공정가치 평가 등에. 이게 안 돼 있다고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합니까?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래? 결산 수정 분개를 하죠. 그럼 결산 수정 분개가 뭡니까? 현금 기준으로 작성된 시산표를 발생 기준으로 수정해주고 회사가 잘못 회계 처리한 게 있으면 오류를 수정해주고 후속 측정으로 아직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 안 한 게 있으면 평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산 수정 분개죠. 결산 수정 분개를 합니다. 여기까지요. 결산 수정 분개를 해요. 그럼 결산 수정 분개 항목 중에서 여러분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면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은 결산 수정 분개잖아요. 그럼 발생 기준에 따라 매 순간 감가상각비나 이자 수익 이자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왜 결산 수정 분개를 12월 30일 날 합니까? 왜? 왜? 편의상 어차피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 만드는 거니까 편의상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산 수정 분개를.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죠? 좀 이따 다시 한번 기재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기중에 이자 사채를 상환하거나 기중에 금융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모두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 발생하고 있는
감가상각비,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등을 계산해 주셔야겠죠. 그럼 결산수정 붕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그런 것들을 실수를 안 한다고요. 여기까지 결산수정 붕괴하고, 그럼 결산수정 붕괴하고 나면 우리 뭐 만들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드디어 수정호 시산표 만들고, 요 수상호 시산표로 BS와 IS까지 딱 만들죠. 그쵸? 보자고요. 여기 순서를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세부적으로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뭐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회계순환이라는 게 여기까지.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이랑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물어봐도 되죠? 때리는 거 아니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아, 기재하는 게 차이가 나요? 아, 그쵸. 가장 큰 차이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이기 때문에 쌓여나가는 계정이죠. 그래서 우리 뭐하네? 기말 잔액이 자연스럽게 기초로 그냥 바로 이월되잖아요. 그쵸? 하지만 손익은 어떻게 돼? 얘네들은 유량 개념이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총액이 수익 비용으로 딱 기재되고 나면 그 다음 연도부터 뭘로 시작돼야 돼? 0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 발생했던 수익과 비용들은 이제 결산 과정에서 다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0으로 다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장부의 마감이라고 하죠. 요게 회계순환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요 순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제가 사례를 들어갖고 요 가까이의 과정을 얘기해 보면서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주의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하나씩 좀 봅시다.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예반이니까 되게 자세히 할 거거든요. 자세히. 제가 마지막으로 그 1년 중에서 2차 강의를 제일 여유 있게 각 잡고 하는 시간이니까 자세히 좀 볼게요. 그럼 제 거래를 좀 몇 개 적어왔는데 일단 1월 1일 날 현금 출자했대요. 그럼 현금 100원, 여기 자본금 100원이 오겠죠. 아, 이거 왜 이러지 말고 한 번만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기중에 회계 처리를 봤더니 현금 50원으로 건물을 샀대요. 그럼 여기 뭐가 와요? 건물이 50원 오겠죠. 그 다음에 봤더니 매출, 현금 매출했대요. 그래서 매출 100원이 오고 여기 현금으로 100원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빌렸대요. 그럼 여기 현금 100원, 차입금 100원.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현금 얼마? 20원. 여기 급여 20원. 좋아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대. 12월 30일 날. 여기까지요. 회사는 기준에 여기까지만 회계 처리했대. 그럼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이제 전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티계정에 옮겨 적어야겠죠? 그럼 티계정에 한번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전기를 해보죠. 자,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볼게요. 그럼 일단 현금의 티계정 먼저 그려보죠. 전기해야 되니까. 그럼 현금의 티계정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자본금 때문에 현금이 늘었지. 자본금 100원. 건물 때문에 현금이 줄었죠. 그다음 매출 때문에 현금이 늘었네. 그 다음에 차입금 때문에 현금이 늘었네. 100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급여 때문에 현금이 줄었네. 여기까지요. 괜찮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자산 또 뭐 있나요? 건물 있죠? 해보죠. 한 번만 다 해볼게요. 건물. 실제로 유예하시는 분들 중에 회계 기초가 부족하다고 해서 회계를 다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요거 한 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건물도 어떻게? 현금 때문에 건물이 늘었죠. 현금 50, 건물 50. 여기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건물 했고요. 그럼 이제 자산 또 있나요, 없나요? 자산 없죠? 그럼 이제 부채로 갈게요. 부채로 가면 차입금 있을 거예요. 그럼 차입금의 T계정을 그려보면 차입금이 현금 때문에 증가했으니까 여기 현금 100 기재해주면 차입금도 T계정에 다 기록을 했겠지. 그럼 이제 부채 없고 자본 가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자본금 가면 자본금도 현금 때문에 늘었으니까 여기 현금 100이 올 겁니다. 오케이. 다 했다. 이제 매출이랑 급여만 남았네요. 보시죠. 그럼 매출 날 봐요. 매출 어떻게 됩니까? 현금 때문에 매출이 늘었네. 그래서 여기 현금
100원 오게 되고 급여요. 급여 때문에 늘었네. 여기 현금 2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중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괜찮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거의 한 달 동안 혼자 벽보고 안녕하세요. 이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 놓고 하니까 되게 뭐랄까 떨리고 어색해요. 눈치 보게 되고 그러나니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 기중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다가 기말 되면 이제 드디어 결산 과정에 들어간다고. 결산 과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록을 마감하고 장부를 다 스톱시켜야 되니까 현금 어떻게 됩니까? 현금의 기말 잔액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300원에서 70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현금 230원 나오게 되죠? 그렇죠? 건물 어떻게 돼? 건물의 기말 잔액도 50원 나오게 될 거예요. 차입금의 기말 잔액도 100원 나오게 되겠죠. 자본금의 기말 잔액도 100원 나오게 될 거예요. 매출 어떻게 돼? 올해 발생한 총액이 100원이었네. 매출 100원 오고요. 급여 올해 발생한 총액으로 20원 오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 시산표 그려야겠죠. 그럼 시산표 옮겨 적어 봅시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뭐해? 수정전 시산표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수정전 시산표 옮겨 적어 봅시다. 자자, 최근에 시험에 시산표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잔액을 옮겨 적으면 되니까 현금 230원 여기 오게 되고, 건물 잔액 50원 오게 되고, 그 다음 부채로 차입금 100원이 오게 되고, 자본금 100원이 오게 되죠. 그 다음 뭐 수익 매출로 100원, 그 다음에 여기 급여 얼마? 20원. 이렇게 오게 되겠죠? 대차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300원 300원. 잘했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 주로 좀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면 수정전 시산표를 잠깐만 정리해보면, 문제에서 수정전 시산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요. 저희 시험에. 그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꽤 많아요. 저희도 나온다고요. 그럼 수정전 시산표 봐봐. 나 한번 봐봐. 수정전 시산표에는 첫 번째로 아직 발생주의를 적용하지 않은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정전 시산표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 당기,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안 돼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수정전 시산표를 보면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올해 게 아니라고요. 올해 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 회계사 시험 되게 많이 나왔다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 당연히 올해 이자 손익들도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발생 수정, 결산 수정 문제를 안 끊었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 우리 또 뭐 있을까? 나온 김에 정리를 해보면 재고자산에서 실지재고조사법이라면, 재고자산에서 실지재고조사법이라면 수정전 시산표를 보면 수정전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를 보면 시산표에 뭐가 돼 있을까? 여기 분명히 재고 있을 거예요. 재고 뭐 100, 그 다음 뭐가 있어? 매입 뭐 400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왜 그래? 재고자산 실질재고조사법은 기중에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안 하죠. 매입만 끊을 뿐. 기말에 한 번에 기초재고자산 없애고 매입 없애면서 기말 재고자산 살리고 나머지를 매출원가로 수정 분계하잖아요.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보면 문제에 재고자산이 나와 있는데 요건 보통 어떤 거예요? 기초재고자산이라고요. 당연히 수정해 줘야겠지. 그렇죠? 여기까지도 좀 기재하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회계사 쪽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수정전 시산표에서 요 정도 주의사항을 좀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한 번은 나올 수 있으니까. 좋아요. 공간이 좁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전 시산표의 주의사항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수정전 시산표까지 봤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수정전 시산표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줘야 돼? 결산 수정 문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딱 봐도 여기서 결산 수정 문제 할 게 두 개는 있는데, 두 개. 뭐랑 뭐 있을까요? 그냥 딱 봐도 결산 수정 문제상이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랑 뭐? 건물에서 감가상각 해야지. 감가상각 안 해놨잖아요. 그다음 뭐? 남의 돈 벌렸는데 이자 비용 안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이랑 차입금의 이자 비용 정도가 결산 수정 붕괴로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결산 수정 붕괴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감가상각비 한 20 나왔다고 할게요. 감가상각비 20, 감가상각 누계 20하고 여기 이자 비용 얼마 할까? 내가 얼마 끊었지? 이자 비용 10 하죠. 10. 그 다음에 여기 미지급 이자로 10 끊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쵸? 결산수정분계 했어요. 그럼 나온 김에 잠깐만 결산수정분계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을 좀 정리해 볼게요. 결산수정분계. 결산수정분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현금 기준을 발생 기준으로 바꾸거나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말에 자산의 후속 측정 등에서 결산수정분계가 발생하는데 우리 그냥 발생주의 얘기만 잠깐 해보죠. 발생주의. 나온 김에 잠깐만 기재하면 발생주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발생주의라는 게. 발생주의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 얼마 없는데 예답 좀 물어보고 서로 대답하면 안 돼요? 그쵸? 발생주의가 뭡니까? 현금 기준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을 때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게 현금 기준이고 발생 기준은 뭡니까?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가 없이 재무 상태에 변동이 발생하면 기록하는 게 발생주의잖아요. 발생 기준, 발생주의. 그쵸? 그럼 재무 상태에 변동이 있다는 게 뭐야? 자산과 부채에 변동이 있는 게 재무 상태에 변동이 있는 거죠. 근데 자산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자산의 정의.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 선생님 개념체가 바뀌었고 자산의 정의가 꽤 복잡한데 이러지 마시고 자산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통제하고 있는 권리죠. 다른 말로 그냥 권리요 권리. 나만 뭐 할 경제적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자산이라고요. 내가 통제하고 있는 권리가 자산이죠. 그럼 부채는 뭡니까? 의무잖아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걸 발생 기준이라고 한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 발생주의 보면 우리 뭐 발생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뭐가 있어요? 발생과 이연이 있잖아요. 발생주의 안에는. 그쵸? 그럼 발생은 뭡니까?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 없이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걸 발생이라고 하고요. 이연은 뭡니까? 현금의 유입 유출이 있으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걸 이연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지금 이거 회계 처리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계 걸리니까. 그럼 요거의 대표적인 계정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미지급 비용이랑 미수 수익이 있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이자는 안 받았어. 그래도 나는 돈 받을 권리가 기말에 있으면 그것만큼 회계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발생이고요. 이연은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이 있죠?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선급 비용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여기서 움찔하면 안 돼요. 그게 잘 오신 거예요. 자,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지. 미리 돈을 냈고 내가 이제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왜 뒤에서 우리 이제 현금 몰표할 때도 내가 보면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몰라서 현금 몰표 틀리는 친구들도 꽤 많다고요. 그렇죠? 자산이죠? 이건 뭐예요? 부채잖아요. 미리 받고 이제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주의고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산수정분계 발생주의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결산수정분계에서 발생주의라는 게 이게 언제 결산 수정분계로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를 하죠. 그쵸? 근데 이거 12월 31일자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감가상각비야 매순간 발생하는 거지만 편의상 12월 30일날 하는 거예요. 편의상 12월 31일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와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형자산을 기중에 처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부채를 기중에 상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해줄까? 금융자산을 기중에 처분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뭐만 떠올라? 처분손익, 상환손익, 처분손익만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모두 고려해 주셔야 돼. 매 순간 자라나고 있는 감가상각비, 자라나고 있는 이자 비용, 자라나고 있는 이자 수익이지만 편의상 12월 30일 날 결산 수정 보기로 한 번만 끊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늘 틀린다고, 늘. 그렇죠? 보통 저희 2차 시험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나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계장이 한두 개 더 있다고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기억을 해주셔야 돼. 결산 수정 분계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주의사항. 자, 그럼 우리 결산 수정 분계까지 봤으니까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해하셨으니까 좋아요. 지워볼게요. 네. 자, 계속 얘기하지만 회계를 정말 못해요. 저 유해생인데 회계를 정말 못해요. 회계 원리부터 다시 들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저 여기까지 봤어요. 결산 수정 분계 하면 이제 뭐 해줘야 돼? 이제 요거만큼 티계정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추가되는 티계정 뭐 있어요? 일단 감가상각비 티계정 있겠죠? 그럼 감가상각비 티계정 보면 비용이니까 여기 오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20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발생했어. 그럼 올해 발생한 비용의 총액이 20원 되겠죠?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보면 감가상각비가 20원 발생하는 바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겼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잔액으로 20원이 오게 될 거예요. 그쵸? 티계정이 몇 개 더 생기네. 또 뭐 생겨요? 이자 비용도 생기죠. 아우 힘들어. 그럼 이자 비용 생기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자 비용에 미지급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미지급 이자 20원 쓰고 올해 발생한 이자 총액으로 20원 쓰면 되겠죠. 괜찮죠? 계속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돼? 미지급 이자. 그럼 우리 미지급 이자 티계정 그려보면 미지급 이자의 티계정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여기 이자 비용 때문에 미지급 이자가 증가했으니까 미지급 이자 잔액으로 여기 10원 오게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수정했으니까 시산표 바꿔봐야겠다. 시산표 바꿔봅시다. 일단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같이 좀 해봐주세요. 여기 일단 시산표 보면 다시 씁시다. 처음부터. 자,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게 되면 다시 현금 230원 오고 건물 얼마 50원 오죠. 반대쪽에 뭐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20원 오게 되겠죠. 그쵸? 자산 또 없죠. 그럼 요거 현금도 처리했고 건물도 처리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처리했으니까 자 이제 부채 볼게요. 부채 보면 차입금으로 100원 있었고 뭐 생겼어요? 미지급 이자 생겼으니까 미지급 이자로 10원 생겼겠죠? 요거 지워주시고 그럼 부채도 다 한 것 같아. 그럼 자본금 보시죠. 그럼 자본금으로 잔액이 100원 생길 거 아닙니까? 다 했어요. 그럼 봅시다. 매출로 100원 오게 되고 수익은 이제 없죠? 보시면 급여로 얼마? 20원. 감가상각비로 20원. 이자 비용으로 10원인데 이거 20원 잡았구나. 아이씨. 여기 10원이죠?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해요. 요거 10원. 요거 10원. 그래서 이자 비용 여기 얼마? 10원 오게 되죠. 제대로 했나요? 그쵸? 그럼 대체 한번 맞춰볼게요. 230원 더하기 50원 더하기 20원 더하기 20원 더하기 10만원 하면 얼마 나옵니까? 335죠? 여기도 맞춰볼게요. 20 더하기 100 더하기 1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얼마 나와요? 330원. 잘했네. 요게 뭐가 됩니까? 수정 후 시산표가 되죠. 그쵸? 한 번만 해볼게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러지 마시고 한 번만 해볼게요. 기운 내시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결산 수정 보기에 지워도 되겠지. 자 수정 후 시산표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 뭐 해줘야 됩니까? 수정 후 시산표까지 하고 나면 짜게 해야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도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을 짜개고 수익과 비용을 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니까 가볼게요. 그럼 재무상태표를 보면 또 쓰기 저도 힘든데 현금 230원 오고 건물 50원 오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20원 오겠죠. 그리고 차입금으로 100원 오고 미 지급 이자로 10원 옵니다. 여기 뭐가 와요? 자본금 100원 오겠지. 괜찮죠? 여기까지 하고 손익계산서 볼게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 100원 나오고 급여 20원 감가상각비 20원 이자 비용 10원 나와요. 여기까지. 대차가 맞아 안 맞아? 대차가 맞아 안 맞아? 뭐 뻔한 얘기지만 280원에서 20원 빼니까 여기는 260원이고 여기는 얼마 나와요? 210원 나오죠? 여기도 대차가 안 맞아. 왜 안 맞아? 당기손익 때문에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럼 여기 뭡니까? 당기손익이 아이고 50원 오게 되잖아요. 그럼 봐봐요. 요게 어디로 가? 기말에 장부 마감을 해서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뭐가 와? 이익잉여금으로 50원 오게 되면 이 대차가 아름답게 맞게 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봤는데 봐봐요. 시산표를 우리 모양을 좀 단순화시켜서 그려봅시다. 여기 자산 있고 여기 부채가 있고요. 여기 자본이 있고 여기 수익 비용이 있어요. 괜찮죠? 요걸 쪼개면 이렇게 가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여기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고 여기 손익계산서를 찢으면 여기 수익 비용이 나와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당기손익이고 요게 자본으로 가잖아. 그럼 자본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자본이 있지만 당기손익이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니까 결국 당기손익이라는 게 뭡니까? 수익 빼기 비용 아니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뭐 저희 시험은 아니지만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 시산표를 이렇게 딱 던져주고 시산표를 이렇게 던져주고 이 경우에 자본이 얼마냐 지금 물어본다고요. 뭐 저희 시험은 안 물어보지만 다른 시험 같은 경우 자본이 얼마냐 물어봐요. 그럼 자본은 이거야? 아니죠. 이만큼이 사실 다 자본이에요. 그쵸? 왜냐면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일단 수익 비용 계산 다음에 두 개 퉁친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이익잉여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그림 보면 알 수 있지만 결국 저희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자본이 얼마냐, 자본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냥 자본 거래만 계산한 다음에 그게 자본에 미친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에 미친 영향은 뭐가 들어가? 올해 발생한 수익도 올해 발생한 비용도 자본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해생돼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 특히나 이 복합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가 기중에 전환됐을 때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기중에 전환됐을 때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 물어보면 그냥 전환이나 행사 시점에 자본 총계만 계산하지 기중에 발생한 아까 얘기했던 기중에 발생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자본 총계 고려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또 틀리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회계원리 얘기지 그때 가서 얘기한다고 그게 또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봤고 마무리를 네 굳이 하자면 실제로 이제 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뭐 해줘야 돼요? 장부에 마감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그럼 장부에 마감은 뭐만 해줘? 재무상태표 개정은 장부에 마감을 해주지 않고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만 장부에 마감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장부에 마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부 마감 시점에 매출
100 없애지고 집합손익으로 100 가고요.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끊을까? 급여 20, 감가상각비 20, 이자 비용 10 다 없애지면서 집합손익으로 얼마? 50 기재하죠.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순간 분계장에서 매출이 다 사라지고 분계장에서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이 다 사라져서 분계장에서는 손익이 0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아있어? 임시계정인 집합손익만 50당 남아있게 되죠. 마무리로 뭐 해줍니까? 맞아. 집합손익 50 없애주고 이익잉여금, 정확히 얘기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50 기재하면 아름답게 딱 거래가 끝나게 되죠. 이게 재무제표의 1년의 과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가끔씩 나 재무회계 실력이 부족해서 회계원리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시는데 이게 다예요. 회계원리에서 사실 재무회계 2차 시험 목적상 회계원리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게 다라고요.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나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한 문제를 딴 데서 갖고 왔거든요. 이거 프린터로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제가 오늘 동영상에는 업로드 시켜 놓을게요. 동영상에는 자 응. 요 문제 있거든요. 확대시켜볼까? 요 문제 보시면 2014년 말 수정전 시산표의 결산 정리사항은 요렇다 하면서 요렇게 나와 있어요. 수정전 시산표가 요렇게. 그리고 결산 정리사항들이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 결산 수정 무게를 모두 반영했을 때 자본 총액과 자산 총액이 얼마인지 구해보시죠. 이런 것들은 회계사 시험에 나온다고 2차 시험에. 뭐 저희도 나중에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요걸 한번 해봤으면 하거든요. 요거, 요거, 요거 저랑 한번 해보죠. 요거 저랑 한번 해보죠. 요 정도 연습하는 거 괜찮죠? 볼게요. 기운 내시고 분들 여러분 일찍 시작하실 만큼 열심히 하시면 진짜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날 봐요. 일단 우리 심심하니까 좀 줄여봅시다. 시산표 좀 줄여서 보면 자산 합계 얼마예요? 자산 합계. 자산 합계. 저도 적어왔거든요. 자산 합계. 다 줄이면 얼마야? 다 줄이면. 해볼까요? 우리 자산 볼게요 그냥. 92,000원 현금. 매출 채권 65,000원. 그 다음에 상품 5,000원. 매입 일단 자산으로 보면 10만원. 그 다음에 건물 30만원. 다 합해서 56만 2천원. 56만 2천원 자산 맞아요? 여러분 56만 2천원 일단 시산표 여기 쓰여져 있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자산 합계가 얼마냐 물어보면 56만 2천원 맞아? 아니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손실중단금이랑 감가상각 누계액 있잖아요. 얘네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 상태에서만 자산의 총계를 물어보더라도 매출채권의 손실중단금 2천원이랑 감가상각 누계액 3만원 요거는 빼주셨어야 돼. 그쵸?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시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심심하니까 부채도 해보죠. 그 부채는 얼마입니까? 보시면 매입 채무 32,000원, 그 다음에 당기차입금 35,000원, 그 다음에 미제급금 5만원, 그 다음에 미제급 비용 만원 또 없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부채가 12만 7천원 나와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심심하니까 보자고. 문제 보시면 2014년 말에 재고자산이 3,500원이래요. 실제로 저희 시험에 이렇게 주는 경우 꽤 많아요. 자 그럼 우리 수정무게 뭐 하면 돼? 수정무게 한번 해보자고요. 결산 수정무게. 결국 지금 보면 매입이라는 단어가 딱 쓰여져 있으니까 이 회사는 재고자산을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한 거예요? 아니면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회계 처리한 거야? 계속기록법이면 매입이라는 계정이 나올 수가 없죠. 다 상품이나 재고자산을 직접 차감하는데 문제 언급이 없어도 매입이 있는 순간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요. 그럼 이게 뭐겠어? 자연스럽게 수정전 시산표니까 기초재고겠지.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수정분계로 기초 상품 5,000원 지워주고
매입 10만원 지워주고 기말 재고자산이 지금 3,500원 있다니까 여기 3,500원 넣고 나머지는 다 뭐 해주면 돼요? 매출원가에 반영해주면 되겠죠? 매출원가 얼마 나옵니까? 10만 더하기 5,000원 빼기 3,500원 하면 되니까 여기 얼마 나와요? 10만 1,500원 매출원가 나오게 되겠죠? 수정분기 하나 했고요. 괜찮죠? 이거 다 하고 나서 이게 어디서 갖고 온 문제인지 알면 깜짝 놀래요. 자, 두 번째 보시죠. 2번. 건물은 2014년 1월 1일 날 취득했고 내용에서 10년이고 잔존가치 0이래요. 정액법이고. 그럼 매년 감가상각비 얼마야? 3만원이죠? 지금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 3만원 있어요. 아, 반영돼 있네. 할 필요 없겠네. 맞아요, 틀려요? 여기 나와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올해 거예요? 전년도 거예요? 전년도 거라고. 수정전 시산표는 결산 수정 분기를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올해 감가상각비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 추가로 감가상각비 3만원 더 잡고 감가상각 누계액 3만원 더 잡아주셔야겠지. 괜찮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밑에 보면 또 뭐 나와 있습니까? 보험료 미경과액이 1,750원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발생 기준 발생가 2연 중에서 2연 얘기 아니겠어요? 회사는 지금 보험료로 3,500원 다 처리했는데 아직 보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남아있는 게 1,750원이나 된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줘야 돼? 보험료 취소하고 1,750원만큼 1,750원만큼은 나는 보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계정 못 써야겠습니까? 선급 보험료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정 분계를 보면 보험료 1,750원 없애주시고 여기 선급 비용이라고 쓸게요. 그냥 선급 비용으로 1,750원 자산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미경과액만큼 아직 비용 처리하면 안 되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매출채권의 기말 회수 가능액이 6만원 있다고요. 매출채권의 기말 회수 가능액이 6만원이래. 그럼 봐봐. 지금 매출채권 6만 5천원 있잖아. 그럼 6만원이니까 5천원 다 줄여. 보세요. 지금 수정전 시산표라는 게 아직 얘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장부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6만 3천원 지금 장부에 있는 거라고요. 매출채권 회수 가능액을 6만 3천원으로 봤는데 지금 기말 봤더니 6만원이라며.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겠어요? 3천원 더 내려야겠죠? 그쵸? 3천원 더 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손상차손으로 3천원 더 잡고 손실충당금 3천원 더 잡아주면 되겠죠? 결산 수정분계 다 끝났다고요. 여러분,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 2차 시험에 중급회계 2만 계속 집중적으로 나왔잖아요. 뭐 더 이상 새롭게 낼 게 없어요. 중급회계 1은 사실 더 이상 낼 게 없다고. 그렇죠? 그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회계사 쪽에 이런 거 단순 수정분계 사항 이런 거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논리를 알아야지 하는 거지 공부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 다 수정했어. 그럼 봐봐요. 그럼 자산 봅시다. 우리 뭐 해줘야 돼? 자산에서 기초자산 상품 5천원 없애주고 매입 10만원도 없애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어떻게? 기말 상품 3,500원으로 갈아 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했고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자산 또 줄여줘야지. 3만원. 선급 비용만큼 자산 늘었네. 여기다 쓸게요. 그럼 선급 비용만큼 자산 늘었으니까 플러스 1,750원. 손실충당금만큼 매출채권 더 줄여줘야 되니까 빼기 3,000원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정확한 자산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정확한 자산 금액이 39만 7,250원 나온다고요. 괜찮죠? 부채의 변동은 없잖아. 그 문제에서 자산 총계랑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물어봤으니까 자산 총계는 내가 새롭게 구했어. 자산 총계를 계산해 봤더니 요게 39만 7,250원이에요. 그다음 부채는 얼마야? 변동한 거 없이 12만 7,500원이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12만 7,500원? 아니 12만 7,000원?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나머지는 자본이 있고 올해 발생한 수익이 있고 올해 발생한 비용이 있다고요. 문제에서 제가 뭐 물어봤어요? 수정 다 했을 때 BS에 꽂힐 올바른 자산 물어봤고 그 다음에 BS에 꽂힐 올바른 자본 총계 물어봤죠. 그럼 어디까지가 다 자본이라고? 이게 다 자본이에요.
이게 어차피 얘도 이거 두 개 차감해서 단기손익으로 자본으로 갈 거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 개에서 요거 구하나 얘에서 얘 빼서 자본 구하나 똑같아요. 원래 자본이라는 게 자산 빼기 부채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 어떻게 구하면 돼? 굳이 얘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더하지 말고 자산만 구한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충게 나온다고요.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도 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원리 정리하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좀 더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봤고요. 또 잠깐 끄죠. 그래서 우리 지금 회계 원리 첫 번째로 회계 순환 과정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다 이제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나 해서 얘기해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이 당기손익이랑 기타 포괄손익이라고요. 수익비용, 수익비용, 수익비용. 여러분 수익의 정의가 뭡니까? 순자산이 증가하면 수익, 순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말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사실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수익이고 또는 부채가 감소해도 수익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고 부채가 증가하면 비용이라고요. 다만 뭐는 빼라고 했습니까?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하고 그렇죠?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하고 손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손익 거래를 보면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알았는데 수익과 비용은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수익과 비용은 종류가 두 가지 있죠? 뭐 실현 손익인 당기 손익이랑 미실현 손익인 기타 포괄 손익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기 손익이랑 기타 포괄 손익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뭘까요? 뭘까 좀 친해지면 안 될까? 제가 유일하게 고기 사는 반이 두 반 있어요. 유해반이랑 저기 기본반. 자, 고기도 많이 살게요. 기운 좀 내시고. 힘드시죠? 기운을 좀 내시고. 자, 그럼 실현손익이랑 미실현손익이 있습니다. 그럼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얘는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바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요거 발생 자체가 어디로 가? BS에 들어간다고요. 이거를 미국 회계 기준을 갖고 와서 그냥 그 기타 포괄 손익이 당기 손익에 반영되고 기타 포괄 손익 당기 손익 이 손익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BS에 꽂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기본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시원 손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무제표에 BS로 꽂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IS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정의상 얘는 뭐야? 정의상.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맞잖아요. 주주와의 거래 아닌데 자산 부채가 변동한다고요. 얘도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는데 손익계산서에 어떤 금액을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변동액을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컨셉으로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기타 부가손익이 나오는 네 가지 계정을 하나의 예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줘도 되겠죠? 근데 초면에 돈 자랑한 것 같아 좀 그러네. 힘을 내자는 거였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여러분 봐봐. FVPL 먼저 한번 보죠. FVPL. FVPL은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이나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죠. 그럼 내가 100원에 취득했어요. 보시죠. 여기 X 1년 말에 90원이고 X 2년 말에 110원이고 X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120원에 처분했다고 할게요. 회계 처리는 제가 나중에 유예 때는 회계 처리 다 하나씩 자세히 해드려요. 근데 회계 처리도 볼 거지만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2차생 유예생이시니까 BS랑 IS를 직접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OCI에 미친 영향. 자 해보죠. 첫 번째 X1년 X1년 말에 여기 FVPL 얼마 와요? 무조건 FVPL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니까
90원이 오겠죠. 괜찮죠? 여기 얼마 와요? FVPL은 기말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니까 이만큼 평가손실에 반영하겠죠? 당기손익에 마이너스 10원일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얼마 나와요? 총포괄손익이 마이너스 10 나오죠? 타임. 총포괄손익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총포괄손익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총포괄손익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순자산 증가? 총포괄손익은 기본적으로 당기손익 더하기 기타 포괄손익인데 진짜 의미는 주주와의 거래가 없을 때 자본 변동액을 의미한다고요. 총포괄손익이라는 게. 근데 만약에 부채도 없대. 주주와의 거래도 없대. 그럼 당연히 뭐랑도 일치하겠어요? 자산의 변동과도 일치할 수밖에 없죠. 총포괄손익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포괄손익이 10 나왔잖아요. 왜 10이겠어? 자산이 10 줄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X2년도도 보시죠. X2년도 보시면 또 BS와 IS 볼게요. BS와 IS 여기 NI, OCI 보시죠. 여기 얼마 와요? 여기 FVPL 금융자산은 기말의 공정가치 평가하니까 무조건 기말의 공정가치는 110이 오겠지. 그쵸? 그럼 여기는 어떻게 와요? FVPL은 기말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애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당기손익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얼마 와? 25겠죠? 기타 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은 없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20. 총포괄손익이 왜 20이야? 자산이 20 변동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총포괄손익의 의미가 뭐라고요? 당기손익 더하기 기타 포괄손익이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주주와의 거래가 없으면 자본 변동과 동일한 금액 또는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의 변동이 없다면 자산 변동과 동일한 금액 이렇게 기억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고요. 다만 실제로 여러분 제 유해생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정말 이제는 정말 뭐지 잘하고 싶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가리키고 나서 시험 보면 화딱지가 난다고요. 특히나 그래. 이거 봐봐. 여기 X 1년 말의 회계처리를 보면 그럼 FVPL 금융자산 10원 감소하면서 평가 손실 10원 오겠죠? 지금 X2년도 보면 FVPL이 20 증가하잖아요? 볼게요. 여기 회계처리 1번 평가 손실 10 가고 평가 이익 10 2번 평가 이익 20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러면 1번 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당연히 2번이죠. 왜 2번이야? 얘는 당기손익이기 때문에 기말에 뭐가 돼요? 좀 이따 결산 좀 전에 결산 수정 보게 봤잖아. 기말에 결산 수정 무게로 평가 손실이 없어지면서 집합손익 가기 때문에 장부에서 이미 평가 손실이 사라졌어요. 당기손익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당연히 깔 게 없겠지. 깔 게 없고 이미 실현된 거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써준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유예 이익쯤 돼서 시험 내잖아? 그럼 진짜 가관이야. 평가 손실 까고 평가 이익 쓰는 친구도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여기 뭐라고 쓴지 알아? 평가 손익 써요. 그럼 맞게 할게 틀리가 할까? 당연히 2차 시험에 회계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지. 그쵸? 근데 명확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런 데서 점수 차이가 나는 거지. 복잡한 문구,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서 점수 차이가 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까지요. 마무리.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지. 처분하게 되면. 왜? 이만큼은 이미 실현시켰잖아. 그래서 X 3년도에 처분하게 되면 회계 처리가 현금 120 들어오고 FVP에 얼마? 110이 없어지면서 처분 이익으로 10원 가겠죠. 괜찮죠? 자, 여기까지가 FVPL일 때였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저 사례를 FVOCI 금융자산 지분상품 일대로 해보죠. 지금 금융자산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당기손익이나 기타 포괄손익을 비교해보자는 건데 괜찮죠? 자 봅시다. 날 봐요. X1년도 말에 FVOCI 지분상품일 때 BS와 IS를 그려볼게요. 여기 NI, 여기 OCI. 자 보시죠.
여기 FVOCI 얼마 옵니까? 얼마 와요? 똑같이 95겠지. 기말에 무조건 FV가 붙는 애들은 기말의 자산이 공정가치가 돼야 된다고요. 이걸 자꾸 회계 처리로 이어 붙이려고 하지 말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유해생쯤 되면 제 수업을 들었던 안 들었던 회계 처리로 이어 붙일 생각을 하지 말고 회계 처리는 그냥 옮겨 적는 거고 이거 다 했을 때 BS랑 IS가 어떻게 변할 걸 자꾸 생각해야지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는 거지. 회계 처리로 이어가고 그림만 그냥 그리다 보면 자꾸 틀린다고요. 자, 여기 얼마 옵니까? FVOCI는 기말의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는 애니까 여기 10원 오겠죠? 괜찮죠?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없어. 그럼 여기 총포괄손익 얼마 나와요? 10 나오지. 그래서 우리 1차 때도 봤지만 지분상품의 경우 FVPL과 FVOCI 동일한 지분상품이나 금융자산에 대해서 FVPL로 분류하던 FVOCI로 분류하면 두 개로 분류하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달라. OCI에 미친 영향 달라. 하지만 총포괄손익에 미친 영향은 항상 같죠. 이유가 뭡니까? 둘 다 기말의 자산을 공정가치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왜? 총포괄손익이 자산의 변동액을 총포괄손익으로 보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한 지분 상품에 대해서 둘 다 동일한 금액으로 기말의 공정가치 평가하면 자산의 변동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포괄손익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요. 그럼 자 보시죠. 드디어 마밤 X2년 BS 여기 FVOCI 얼마 옵니까? 얼마 와요? X2년도가 됐으면 무조건 기말에 공정가치가 오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자, 당기손익과 FVOCI의 차이가 뭡니까? 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서 실현시켰지. 나 이제 90원짜리야. 옛날에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몰라. 알 필요도 없고 이미 실현시켰기 때문에. 하지만 FVOCI는 기본적으로 요 손익을 어디다 반영해요? 기타 표과의 손익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미시현 손익이기 때문에 여지를 자꾸 남겨야 돼요. 내가 원래 100원짜리인데 지금 잠깐 떨어진 거지. 아직 몰라. 아직 난 몰라. 100원인 걸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가손익을 어디 기재? OCI에 10원 기재한다고요. 나중에 금융자산 가면 얘기하겠지만 얘에서 예쁘면 항상 뭘로 돌아가야 돼? 최초 측정치인 100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왜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측정치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이걸 이어붙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IS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없고 여기 OCI는 어디 들어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실현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먼저 기재하고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맞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변동액은 기재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기타 포괄 손익은 변동액이라고요. 변동액. 그래서 항상 기타 포괄 손익은 기말 BS에서 계상된 거에서 기초 BS에 계상된 OCI를 빼서 구하셔야 돼.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기말에 10 있죠? 아 요거 내가 마이너스 10 안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현타 오셨구나. 맞죠? 죄송해요. 자 괜찮죠? 여기까지. 아 혼자면 그렇죠 뭐. 자 괜찮죠? 그럼 여기 얼마 옵니까? 기초에 플러스 10 있고 기말에 10 플러스 10 있고 기초에 마이너스 10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OCI 변동이 얼마야? 20 변동한 거라고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 아 선생님 진짜 저희 환불할 거예요. 어차피 이게 자산 변동이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당기손익 항목이 오래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계정의 OCI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2차 때 사이즈가 커져도 틀리질 않는다고. 괜찮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거 보면 OCI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지.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시온 손익이기 때문에 일단 재무상태표에 기재하고 손익계산서에는 변동액 개념으로 기재한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으니까 회계 처리해보죠. 그럼 X 1년 말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 얼마 나오겠어? 100원 나오겠지. 그럼 X 1년 말 회계 처리 보면 FVOCI 금융자산이 10 감소 여기 평가 손실로 10 기재 X 2년 말이 되면 FVOCI 금융자산이 20 느는 건 오케이. 여기 1번 평가 이익 20원 쓴다. 2번 평가 손실 까고 평가 이익 10원 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번에는. 2번이죠. 왜 2번이야?
이게 기타 포괄 손익이기 때문에 BS 항목이라 미션 손익이라 BS에 기재했기 때문에 기말에 결산 장부 마감을 하더라도 마감 분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장부상 안 지워진다고. 마감 분기를 안 하니까 BS 항목이라.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없애줘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평가 손실 10 없애고 평가 이익으로 10원을 기재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야. 나중에 2회 이기 때 요 정도 회계 처리만 물어봐도 진짜 솔직히 말하면 10명 중에서 6명은 틀린다고요. 진짜야. 우리가 이런 걸 못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지 어려운 걸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마밤 좀 지우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필기했으니까 좀 지워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2개 더 하고 있을 거야. 아, 선생님 첫날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자, 보시면 처분할 때 그럼 어떻게 돼? 마밤 지분상품 처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구분해봐야지. FVOCI 지분상품은 처분할 때 어떻게 돼요? 일단 내 지분상품 처분할 때 단계가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뭐예요? 평가죠? 그럼 110원짜리인데 120원에 처분한다 그러면 금융자산을 120원만큼 평가해야 되니까 금융자산이 10원 늘어나고 평가 이익으로 OCI 10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1단계 평가, 2단계 뭐 해줘야 돼요? 처분해야 되죠. 그럼 현금 120원이 들어오고 FVOCI가 120까지 됐으니까 FVOCI 금융자산 120 지워주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3단계로 원래 지금 그럼 평가 이익이 총 20 있는 거니까 평가 이익 20 없어지면서 처분 이익으로 20 돌아가는 요 회계 처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요걸 우리 지금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수업 나가기 전에. 이걸 뭐라고 그래? 재분류 조정이라고 하죠. 재분류 조정이 뭡니까? 미실현 손익을 실현 손익으로 바꿔주는 걸 재분류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괜찮죠? 근데 지분 상품은 이거 인정해 안 해? 지분 상품은 이거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금융상품 기준서에 분류 기준이 개정되면서 FVPL과 FVOC 지분 상품은 최초 취득 시점에 FVPL을 FVOCI로 최초 취득 시점에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절대 재분류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재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요. 나중에 금융자산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지분 상품은 요걸 안 해주지. 그쵸? 차이는 채무 상품 차이는 뭡니까? 채무 상품은 재분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요거 해주잖아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다만 나온 김에 조금만 얘기를 해보죠.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지만 뭐는 허용해. 회사가 원하면 평가 이익 미실현 손익 20원을 바로 이익 잉여금의 20원 대체하는 건 허용하죠. 이건 선택사항이잖아. 네가 원하면 해줄게. 그쵸? 자, 우리 여기까지 했어. 회사가 요건 당연히 안 했을 거고 요 회계 처리했다고 할게요. 자, 요 경우에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아우 너무 좁다.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는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랑 OCI에 미친 영향 얼마일까?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당기손익이랑 OCI에 미친 영향 얼마일까? 얼마일까? 일단 얘는 0이죠? 왜? 재분류종이 안 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봐봐. OCI가 10원 늘었고 20원 감소했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으로 기재해야 돼요? 그냥 10으로 기재해야 돼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게 논리가 다 연결된다니까 여러분. 총포괄손익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려면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게 당기손익이랑 기타포괄손익이고 요거 더한 게 총포괄손익이지. 총포괄손익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주주와의 거래가 없을 때 자본이 변동하는 금액이랑 똑같아야 되고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가 없다면 자본 변동액이랑 자산 변동액이랑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을 기재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 자본 총액의 변동이 있거나 자산 총액의 변동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만큼 자산이 늘었잖아. 기재하는 게 맞지. 하지만 얘는 어때요? 자본에서 자본으로 위치 이동했기 때문에 자본 총계에도 영향이 없고 자산 총액에도 영향이 없지. 그래서 여기 기재를 못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논리적으로 다 이어져. 총포괄손익의 정리를 알면 이것까지도 내가 이게 왜 기재를 못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당연하지. 봐봐요.
그럼 총포괄손익 얼마 나와요? 10 나오지. 총포괄손익이 왜 10 나오겠어? 110원짜리를 120원에 처분했으니까 자산이 10원 증가했으니까 총포괄손익도 10원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금융자산 가서 지분상품 좀 복잡한 문제 풀 건데 지분상품 문제가 복잡해지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걸 보고 맞춰가면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 풀게 되면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 나중에 보면 지분상품 같은 경우엔 어차피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단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다 구할 필요 없이 단기손익만 구하면 기타포괄손익은 역산해서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차 배워 나갈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 본격적으로 US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요 정도는 아셔야 돼. 요 정도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쉴게요.